연구로 보는 기후재난 기후정의 장애인 건강검 수다회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제 왼쪽에 계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생, 박사 과정생 이제 박진아 연구원님을 모시고 함께 장애 유행에 따른 폭염에 의한 취약성 논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김신혜 위원장님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현장에 발제자 토론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요 란셋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사실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되게 전 세계적인 이제 국제적인 이런 학술지에 사실 논문이 실릴 정도로 사실 이 규모도 역대급으로 가장 많고 크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장애인과 폭염의 영향을 대상으로 진행한 게 정말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함께 모시고 또 이렇게 장애계에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함께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꾸려봤는데요. 그다음에 순서대로 첫 번째로 이제 박진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생의 발제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생 박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너무 좋은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해봤는데 오늘이 제일 부담이 커요. 뭔가 이게 학술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과 그 당사자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해석을 꺼내도 되나가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자리가 마련된 계기도 이런 연구가 나오고 주석 연구원님한테 이렇게 해서 그 장애인 공부를 계속 같이 해왔던 친구여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 내 논문 결과를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내가 연구자로서 이 연구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잘 못 잡겠다.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걸 계기로 아주 엄청난 추진력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요. 그래서 연구 관련해서 제목에는 정신장애인의 폭염 노출에 따른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위험 분석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정신장애인에 속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만으로도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고 신체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 지체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이렇게 4종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 연구가 2편이 각각 있어서 그 결과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됐고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고민점을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들 경험하고 계시는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기후변화 자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계절로 바뀐다니 뭐 봄,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뭐 여름이 더워지고 있다 이런 거는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것 같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기후변화 문제에 전 세계가 다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계에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 뭐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폭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미 폭염이 뭔가 우리의 건강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이런 담론은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좀 진행이 되어 왔어서 폭염이 뭔가 예상된 수명보다 더 빠른 사망을 가져온다 이런 조기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결과라던가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들의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가 돼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와 위험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구 결과들도 쌓여있고 좀 담론이 형성이 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 연구를 해도 비슷하게 폭염이 인간 건강에 뭔가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사실 더 큰 문제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폭염이 위험해도 문제지만 그게 똑같지 않다는 게 사실 더 문제죠. 뭔가 폭염에 좀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밖에 날씨가 더워져도 밖에 덥네? 괜찮아 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있으면 돼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건강이 위험하지 않겠지만, 그런 에어컨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저소득층이라던가 뭐 소수인종, 교육에서 박탈된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폭염 위험이 더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폭염이 왔을 때 우리 건강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장애인에서 폭염의 영향이 어떤데? 라는 연구가 없다는 것이 제 이 연구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장애인의 폭염이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작을 한 연구였었고, 그런 배경을 찾아봤을 때 여러모로 정보나 이동,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 종류들이 있죠. 종류에 따라서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아무리 재난 안내 문자가 와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걸 듣지 못한다면 사실 그런 정보가 주어져도 그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동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 이런 여러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굉장히 그 피해가 더 극대화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장애인분들의 기저질환 유병률이 훨씬 높죠. 장애 때문이든 2차 질환 때문이든 복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약물 중에서 뭐 근이완제라던가 뭐 세로토닌 계열 이런 특정 약물들 자체가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전이랑 같이 부딪혀서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있다 보니까 온도 조절 자체를 방해해서 좀 폭염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사회적인 측면에서 뭐 사회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주지 자체도 안전하지 못한 거주지에 살게 되는 확률이 더 높고, 이런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폭염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가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 의식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구에서 폭염 노출이랑 제가 결과로 본 것은 응급실을 경유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급성 건강 악화라고 저는 정의를 했거든요. 그를 보기 위해서 폭염이 노출이 됐을 때 응급실을 경유할 입원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일단 정량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저는 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정량적인 근거를 산출하는 게 제가 이 분야의 제 목표를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정량화시킬 방법을 생각을 했고, 그 장애 인구 안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모든 장애인을 그냥 장애가 있다 없다로 이분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장애 종류 안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이나 여러 인구 사회의 특성에 따라 이런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니면 방문 원인, 뭐 심혈관계 질환, 뭐 심장 쪽이 아파서 입원을 하는지, 뭐 아니면 호흡기, 폐나 숨 쉬는 거가 어려워서 입원을 하는지, 이런 원인에 따라서 좀 다양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통계적이고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라 그냥 이런 정보를 썼다, 이런 방법을 썼다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해를 안 하셔도 뒤에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한 자료는 저희 건강보험공단이 어쨌든 이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을 방문을 하면은 그 방문한 기록들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이고 있어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쌓인 데이터 중에, 그 쌓인 정보들 중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의용 자료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1년의 심사를 거쳐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등록 체계가 또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니까 단 한 번이라도 등록이 된 적이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쫙 하니까 한 350만 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350만 명의 그 15년치 모든 의료 기록을 다 주세요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기간을 받고, 폭염 효과를, 더위 효과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6에서 9월로 연구 기간을 의도적으로 잘라서 분석을 수행을 했고, 우리나라 전체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 체계를 기준으로 이 7종에 대해서 수행한 연구는 좀 별도이고, 위의 4종,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을 묶어서 한 편의 논문을 썼고, 지적장애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렇게 3장애 종류를 묶어서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논문을 썼고, 각각 별도의 저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정리하면은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얘를 첫 번째로 가져왔는데요. 이 비장애인,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100번 입원을 하면은 여름철에 그 중에 5번은 더워서 입원을 한 거라는 연구 결과, 제 데이터 상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정신장애인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100번 이거를 했으면 그 중에 6번은 폭염으로 인한 것인데 정신장애인은 100번 중에 20번이 폭염 때문이고 지적장애인은 100번 중에 23번이나 폭염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고 이 차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게 폭염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걸 다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X축 요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렇게 가면 점점 더워지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더워질수록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은 똑같은데 장애인이 더 빠르게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비교 결과를 보시면은 지적장애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렇게 3개를 놨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아무리 전수를 수집을 해도 워낙에 수가 적어서 이게 좀 통계적으로 불안정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요 칠해진 부분이 비장애인 인구의 위험이거든요. 훨씬 더 큰 위험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우측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초과적으로 발생한 1년 동안의 의료 비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 장애인 인구가 위험도 높고 이로 인한 의료 비용 역시 높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장애 종류 내에서 방문 원인으로 보자면은 제가 심혈관계, 비뇨생식기계, 정신호흡기계 이렇게 4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하였었는데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위험만 드는 것이 아니라 비뇨생식기계나 호흡기계처럼 이런 신체성 질환으로 인한 위험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림이 굉장히 작아졌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도시인지 농촌인지 소득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분석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도시랑 농촌에서 농촌의 위험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농촌 자체가 사회적인 여러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 곳이다 보니까 장애인 인구 집단에 있어서 그런 기반 시설이 더 적은 게 뭔가 어쨌든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득 수준 역시도 저소득층이 고소득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거는 전체 인구를 그냥 놓고 하던 아니면 장애 인구만을 놓고 하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소득 수준 자체가 워낙에 여러 사회 인자랑 얽혀 있고 뭐 주거 빈곤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 자체의 박탈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한 사회적 박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작용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드리고 싶은 지점은 사실 신체장애인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 넣는다는 게 자료가 좀 꼬였는데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의 위험이 다 높게 나왔었고 특히 뇌병변 장애인분들이랑 지체장애인분들 위험이 조금 더 크게 나왔고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위험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와서 그 부분을 조금 해석하는 게 제 주된 관심사였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 폭염 대응 정책 자체가 그 위에서 정해서 되게 일관된 기준으로 내려오니까 탑에서 다운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이 돌아가고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게 폭염 안내 정책이고 오늘 더우니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아니면은 무더위 쉼터 이렇게 2개가 사실 대표적이고 그 외의 것들이 사실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것들의 역할이 저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폭염 안내 문장만 해도 전국에 똑같은 온도 기준으로 하달이 돼서 이게 똑같은 온도 기준인 게 맞나 각자 하는 곳마다 온도 기준이 다른데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왔을 때 그 정보가 유용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 가능한지 어디에 있는지를 과연 필요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일화된 정부 탑다운식의 정책이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이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열대야의 효과를 보는 연구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도시 농촌 간의 격차를 좀 깊게 살펴보는 연구라던가 좀 다양한 연구를 계속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양적인 근거를 계속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논문이 굉장히 좋은 국제학술지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런 기후변화 위험을 본 연구가 없고 이게 데이터 한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장애 유형을 공개하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어떻게 이게 참 맞아 떨어져서 제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오는 이 연구 결과의 과학적 신뢰도는 제가 그냥 학술적인 힘으로 키우면 되는 건데
이 연구 결과로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은 거기서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었고, 그래서 장애인 환경대책이 앞으로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할지, 아니면 적어도 제 연구 결과는 그래서 어떠한 일관된 목소리와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 유형을 고려했다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장애가 있다 없다로 되지 않는 그 장애 안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한 것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정책, 장애인 환경도 굉장히 배제받는 사실 곳이잖아요. 장애인이 있는지도 배제받는 나라에서 장애인이 폭염에 취약해는 더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여러 장애 종류를 고려해야 되는 더더욱 귀그레지지 않을 텐데, 그 다양성을 어떻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이런 획일화된 폭염 대응 정책이 어떻게 이러한 이구 집단의 다양성,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고 거주 형태의 다양성, 아니면 여러 다양성이 있는 사회에서 이 다양성을 어떻게 고려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별개로 제가 제 입장에서 이러한 정량적 근거가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뭔가 정말 이러한 정량적 근거가 필요해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근거들이 정략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환경 담론 혹은 전 세계적인 장애인 환경 담론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라고 말할 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 연구 결과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정략적 근거가 더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들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고 이제 국적 기후 위기에 대한 담론들이 논의돼 있었고, 사실 그 배경에는 이제 19년도부터 기후 위기 비서행동이 19년도 맞나요? 그때부터 이제 기후 행진을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IPCC 보고서 맞나요? 6차 보고서에서 이제 1.5도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사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어떻게 보면 2022년 발달장애인 일가족들이 이제 폭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불평등이 재난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좀 내왔던 기억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재난의 어떤 최전선,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끄덕거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기후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 연구도 이제 뭐 과학계에서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계에서도 되게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번째로는 좀 이 연구를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제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제가 이제 유진우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님께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제문을 함께 써주셨는데, 요새 맨날 재판 다니시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발제문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발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적극장애 차별철폐연대 활동하는 유진우입니다. 네, 일단 발제문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연구를 보는 기후재난, 기후장애 하고 장애인 공화권 수다 토론회로 요청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준호 선생님께서 장애인이 폭염 노출에 취약하는 주제로 연구한 논문의 발제문을 읽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경험, 폭염 시 장애인이 대피하고 싶는 환경, 화석연료로 다니는 버스 말고 최근 들어 보급된 전기버스의 편리함 정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더 넘어가면요. 코로나19 사망자에서 3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고 소개가 나왔어요. 이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장애인이란 말이죠.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는 코호스트 격리 말고는 감염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긴급 탈시라는 것도 발의가 되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결과로 코로나 사망자에서 3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는 거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네, 저 또한 코로나19 감염되어서 2주간 격리되었었는데요. 혼자서 집에 있을 수 없고 지원이 필요하니 병원에 입원해달라는 저희 일종의 보건소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를 했습니다. 네, 병실이 없어졌는 이유는 전국에 장애인 병실 코로나19로 감염됐을 때 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병실이 그 강북구에 있는 국립재활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12시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장애인은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수밖에 없는 상식 체일성한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코로나에 감염되라는 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지원 받지 못한 채 주로 고비를 묵다 넘기면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뭐 방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수년째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죽든 말든 지원 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은 감염병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폭염시에 저는 실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폭염식 실처 이용 장애는 사막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붙이긴 했어요. 제 실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분들 실처 보면 아시겠지만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흡수하는 색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름에 식초를 만지면 손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열로 가득해서 땀이 많이 납니다. 누구는 화상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식초에 손 대니까.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가장 사실 있잖아요. 그와 동시에 제 식초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기상 선생님의 연구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책은 대상 문자 발송, 취약계층에게 폭염 키트 제공, 그리고 모더 히터를 운영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문자의 한계성은 손을 잘 펴지 못하는 장애인은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읽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 때와도 손이 늘어서 잘 읽지 못해서 그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재난에 바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에 폭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다 하더라도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모릅니다. 실처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무대 힌터가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 물력이 있는 곳인데 몇 군데가 되며 달자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 쉬운 차로가 몇이나 될까 궁금하게 합니다. 또한 무더 힌터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은 폭염일 때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식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은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는 폭염 대응책은 장애인을 집에 맡게 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버스 말고 전기버스를 내놔라라고 했는데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아시다시피 저당 버스입니다. 저당
저는 버스 안 타고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일단 저속버스 도입률은 전국의 30% 수준이고, 버스를 이용하려면 리포트가 내려가는 시간, 기사 의자로 접어드는 시간,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전시되는 느낌도 싫은데, 더 싫은 건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리란 문화가 빨리 되고 있는데, 장애인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눈치를 주고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래된 버스는 실초석이 접이의자가 있습니다. 보통 의자가 펼쳐져 있는데요. 만약에 기사가 의자를 접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혼자서 의자를 접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난 전기 좌석 버스는 접이 의자 말고 왼쪽 좌석에 실조석으로 해놨습니다. 이러한 실초를 탄 장애인이 기사가 리프트만 내려준다면 손쉽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전기버스에 바뀐다면 기회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업에서 1년에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을 전기버스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먼저 줄여간다면 기후위기 사회적 산업 실천으로 전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소 장애인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재난 앞에서 장애인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많은 공공의료 질환과 더불어 장애인이 운동이 하면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지역마다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는 다르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가 아파집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들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운동하지 못합니다. 시설이 없어서, 장애인에게 맞는 운동법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비장애인들이 집 앞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지만 비장애인은 하지만 장애인은 운동하지 못합니다. 장애인과 기후정이 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소 기후정의를 외칠 때 장애인의 삶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모두들 건강이 최고라는 많은 시대에 장애인의 공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를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막과 동해안가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게 표저가 법적으로 검은색인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약간 그 재난 문자 얘기하면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부쩍 재난 문자가 많이 보급화되고 많이 알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장현 시위 때문에 지하철 지연되고 있다는 게 재난 문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초창기에 저희가 우리가 드디어 재난급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들이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점차 악용이 되고 점차 뭔가 사람들이 재난 문자를 알림을 당연하게 끄게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노들대학 학생분 중에 김선신 씨라고 이제 탈설 장애인이기도 하면서 이제 노들 장애인 야학 여기 2층에 있는 학생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최중증 와상 장애인이시기도 한데요. 이제 예전에 2008년 정도쯤에 이제 폭염이 왔을 때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24시간이 안 돼서 밤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켜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와상 장애인인데 활동 지원사가 없다 보니까 밤을 너무 힘겹게 보냈고 이를 계기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늘려라 라고 하는 투쟁을 전개했다라는 얘기도 사실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좀 들었었는데요. 좀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는 폭염의 현장은 좀 다른 의미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제로는 저희 오늘 이제 공동주최단이 보시면 갑자기 이 단체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전국 장애 건강권 연대라는 이름을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전장현에서 이 건강권 의제를 그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에 건강권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자문기구처럼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별도의 어떤 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 건강권을 이제 의료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논의를 함께 평등하게 해갈 수 있는 공간 단체를 별도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제 출범 예정이 있고요. 여기 이제 준비위원장이시면서 이제 부모연대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혹시 예전에 울산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때 울진 맞아요. 울진 이번 울진이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울진에서 그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근처까지 불이 나서 전국에 보도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여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장애인의 부모로서 그리고 이제 장애인단체 활동가로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위원장님 지금 발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신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포항에서 회사에서 준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재난 기후정의 장애인 건강권 수다회에서 어, 박, 네, 박진아 선생님 연구를 보고 저는 되게 매우 흥미로웠거든요. 매우 흥미로웠고 이 연구 결과에 이 선생님이 제시해준 내용이 어쨌든 비장애인에 비해서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취약하고 또 이제 방문한 원인에 따라서 병원 방문 위험, 응급실 뭐 경유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거 완전 이 논문 전체를 보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집착하고 있는 데랑 좀 비슷해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좋은 연구가 또 이렇게 좋은 학회지에 실렸다고 하니까 좀 좋고 이 기회를 빌어서 뭔가 좀 의제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읽으면서 사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출판사 피드로 막 써서 뭘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상은 장애인에게 매우 취약한 이제 조건이나 지원 대비책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한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건데요. 제가 좀 읽으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좋은 연구를 통한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발제 내용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도 상당히 기대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경북 울진으로 22년 3월에 큰 산불을 겪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책과 피해 회복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장애인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며 발제자 선생님이 이제 요청하신 논의에 좀 부합하고 또 그런 경험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는 지금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할 것과 유형의 다양성을 어떻게 고려할지 또 획일화된 폭염 대응 정책이 일부 집단 다양성을 어떻게 고려할지 또 시민단체나 지자체의 수준의 개입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추가로 다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앞서 요 제시한 자료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이 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들은 늘 소외되고 또 고통이 가중되는데 정책이나 지원의 공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방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겠지만 죽음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 정책은 알려진 대로 지역 격차가 상당히 크고 여러 통계에서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농촌이 높습니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보면 급성기 중증 응급 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시도로 살펴보면요. 서울 대비 지방이 높고 또 코로나 시기 사망률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행정구역이 작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의료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 지역 근무 현황 및 의인 반응 연구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으로 전체 의사 10만 7,976명 중에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주요 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8만 1,676명, 75.6%에 달하는데 대도시를 제외한 시 단위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2만 2천 명 정도로 20.4%였고 분단위 농촌에 있는 의사는 4,255명, 그러니까 4%에 그쳤어요. 이제 20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서 지금 훨씬 더 많이 격차가 커졌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은 1000명당 0.45명의 의사가 있고, 양양군은 0.47명의 의사, 충북 단양은 0.65명이 있어서 사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지요. 이제 저희 동네에는 뭐 소아과 뭐 이런 과가 없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노시, 농어촌 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는 질과 양이 모두가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현재 그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입니다. 지역 격차. 또 최근 발생한 재난의 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무리한 과학 기술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지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과도한 그 물이라든지 기술로 이렇게 땅을 파헤쳤을 때 그것이 지진이 유발된다라는 이제 연구나 과학자들의 그런 이제 의견이 있었지만 무리하게 과학기술 뭔가를 더 지열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진이 발생이 되었고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다 아시다시피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이었고 울진 산불의 원인은 마을 주민의 실화였어요. 제가 아는 동네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 울진군의 특성이 그 소나무가 많고 굉장히 울창한 산림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그 건조한 시기에 이제 불이 났고 그것을 끌 수 있었어요. 끌 수 있었는데 불길이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가니까 이제 원자력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모든 헬기들이 원자력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물을 헬기가 이렇게 소방 헬기가 이제 지원되면서 울진의 그 울창했던 소강리 숲이라든지 그런 데가 다 불타고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이제 수백 미터, 수십 킬로를 하루아침에 다가와서 울진 읍내까지 이제 사람 사는 마을까지 막 다가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진 산불 그러면 뭐 불이 나서 음, 빨리 못 꺼서 그렇다지만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그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큰 그걸 우선 보호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겪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히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재난의 원인은 사람이 맞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 환경 변화로 대응이나 그 지원,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한계가 명확하게 이제 우리는 그 자본, 에너지를 돌려야 되는 뭐 공장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좀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에서는 고층 빌딩에서 그동안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혼자 집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때 집단 사망한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거주했던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울진 산불에서도 대피가 어려웠던 분들은 노인과 장애인이었고 또 대피가 어려웠던 분들은 노인과 장애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심리적 박탈감으로 굉장히 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세입자들이었어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재산 손실이 집중되면서 호흡기 질병이 있었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치료 과정, 울진에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포항이나 삼척 동해로 가야 됐던 그 이동 거리, 그 고통, 굉장히 이제 고통을 겪었고 또 재산상의 손실이 자기 집, 자가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도시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저희는 이제 집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빌리면 월세를 뭐 1년에 200만 원 주고 빌린다 그러면 그 집을 둘러싼 논, 밭, 뭐 집을 소소하게 꾸민다든가 모든 이제 정성과 에너지를 들이고 도시처럼 이사를 자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손실됐을 때 자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이제 지원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차별적이고 재산에만 집중되는 거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연구와 관련해서 이 선생님이 이제 폭염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 피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들의 폭염 피해는 늘 뉴스에 나오니까 더워지면 어르신들 뭐 시원하게 해드려야 된다.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는 처음이라서 제가 되게 관심이 있었고 또 폭염이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장애인 건강권 확보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하지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집단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지원을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발달장애는 정신장애와 공존된 경우가 최근에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이게 또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끊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에게 저는 더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 신체 기능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 특성, 신체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뇌의 시상하부 손상이 있을 때는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더위에 더 취약하게 되는 거는 분명한 거고 또 정신장애 약이나 신경계 약물 중에 땀이 나지 않거나 수분 손실이 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계속 보충해줘야 되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먹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름에 조절해주지 않으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선풍기나 뭐 에어컨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줍니까? 이제 그런 그 에너지 평등 정책이라는 뭐 이런 거를 채택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것이 일률적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저의 딸은 이제 시상하부 손상이 있어서 체온 조절이 안 되어서 열이 한번 올랐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겨울철에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LPG 가스 이렇게 쓰는 걸 쓰는데 저희 집 겨울철 내내 한 달에 가스 요금이 100만 원 나오거든요. 도시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건데 10만 원, 20만 원 나와도 비싸다는데 저희는 우리 딸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늘 그렇게 온도를 일상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여름에는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이
중앙 집중식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이제 체온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딸의 그런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은 이제 그런 그 집을 꾸민다거나 100만 원씩 내면서 저는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보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 이제 저는 경험적으로 우리 딸의 몸을 보고 그랬고 또 이 연구의 그 결과에서 지적장애인이 훨씬 더 응급실을 거치고 병원에 폭염에 갔다 했을 때 그 지적장애인의 연령대라든지 뭐 농어촌 지역에 취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원인도 좀 더 분석해야 저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빨리 우리가 캐치할 거냐라는 문제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논문 되게 좀 잘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울진 산불의 경우에도 피해 주민의 임시거주지, 생필품, 지금 보상에 초점이 맞춰질 뿐 지역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지 않았고요. 산불 기간 동안 3주 동안 그 검은 재가 하루 종일 깜깜하게 이렇게 매캐했고 굉장히 기침이 나고 힘들었어요. 산불이 진화되고 저희 남편이 갑자기 귀가 안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저희가 이제 포항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최근에 뭐 기관지가 이렇게 나빠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 났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관지 때문에 목, 피 이게 다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염증이 심하다 해서 이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돈에 보상이 되어 있고 개인의 건강, 특히 이제 이 취약했던 호흡기 질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슈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난에 대한 대책이 결국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끝나고 인간에 대한 건강, 소중한 추억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울진 사람들이 알았다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처럼 폭염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면 기본적으로 특정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딸처럼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애살스럽게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난방을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겠어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도 그렇게 우리 전장현에서 대응책을 만들어 달라 했지만 만들어주지 않았죠. 저의 딸도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았는데 그 매뉴얼에 열이 나는 뭐 호흡기 질환이 증상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저희는 호흡기 증상은 없고 계속 이게 설사를 하는 증상이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어서 입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저희 딸을 병원 차에 운전해서 병원 응급실을 들이받고 잡혀갈 각오로 들이받고 애를 살린다고 과격하게 해서 입원이 됐었어요. 그때 코로나로 입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구토와 설사 전해질 이상으로 입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링게를 맞고 탈수에서 벗어나서 상입니다. 아주 잡혀가는 데 적절한 규모의 주택,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인력의 좋은 돌봄을 우선 떠올리는데요. 사람이 어울려 살아야 할 존재로 주거지의 안전한 쾌적한 공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해서 저는 기본적인 도시의 쾌적함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타인의 고통에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도시가 좀 쾌적하고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런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의 길들은 공원을 만들잖아요. 오히려 농촌에 오면 읍내 면소재지가 나무가 없어요. 다 싹 다 베었고 없어요. 조금 촌으로 들어가야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경험한 바를 분석하면 폭염이라는 이런 상황과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한정해서 이런 취약한 사람, 특히 정신장애 쪽의 사람들에게 유형별 지원,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보니까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에서 이미 획일적인 보건사업 수행을 지향하고 지역이 고유한 건강 맞춤형 대응을 해야 된다고 결과를 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런 이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건강권위원회에서 이제 늘 말하지만 이 맞춤식 고려 특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저는 주치 제도가 아주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사람의 특성, 그런 약물이나 장애 특성, 개인의 건강 특성에 맞춰서 주치의가 좀 보완하고 그런 거 적인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차원적인 고려를 하자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해서 중간에 조금씩 끊기긴 했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요 발제 자료집에 혹시 담겨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발제도 다차원적인 이제 발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 회사가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죠. 약간 평범한 회사인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약간 들으면서 맞습니다. 사실 이 주치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집에 방문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맞춰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노인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복지 자원이 있으면 구청에 얘기해서 연계해주고 보건소에 얘기해서 연계해주고 이런 지역사회에서 자원들을 엮어내는 관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냥 의료 행위에만 매몰되어서 어디가 아픈지만 보는 이런 것들이 물론 장애인 주치의는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 한국 사회가 이 사람의 노인 전반적인 어떤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결국 어떠한 목적, 어떠한 딱 하나의 어떠한 뭐 특성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국제적으로 또 유명한 연구가 되었다고 하길래 이제 그러면 해외계에서는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장애 포럼이라고 이제 보통 전장현의 외교부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제 최한별 사무국장님 모시고 다음 발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장애포럼의 최한별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지금 앞서서 뭐 해외 동향에 대해서 말할 것처럼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그냥 그것을 빙자하여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에 기후위기와 장애를 엮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논의가 많이 확장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가 장애인에게 더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고 부정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외 자료들이나 이런 논의들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대부분이 기후위기에 따른 어떤 재난 상황, 뭐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한다던가 가뭄이 극심하다던가 지진이 발생했다던가 이랬을 때에 그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대피하거나 이주해야 하거나 뭐 긴급하게 지원 조력을 받아야 할 때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논의들 중심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장애인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어떤 테이블에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 구조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논의도 당연히 필요하죠.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은 이런 기후 재난으로 인한 참사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논의는 한국에서 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제 박근혜 선생님 연구를 보면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특히 폭염이라는 어떤 현상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건강에 또 안전에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신다는 점.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 피해도 더 받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암암리의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고 짐작은 하지만 실증적으로 이걸 드러내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장애인구 내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 또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고 좀 더 의료비도 많이 지출되고 이런 영향들을 나타내주고 계셨는데요. 이런 거는 사회에서 뭐 그냥 장애를 뭉뚱그려서 집단화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차별의 지형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이 차별이 좀 더 깊게 패여 있는 곳이나 더 넓게 확장되어 있는 곳들, 이런 차별의 지형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그런 이제 어렴풋이 짐작만 했던 이 차별, 더 큰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부나 민간이나 이런 요구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식견이 부족해서 이래야 됩니다, 이런 방향을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기후위기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이 불평등한 영향이 장애인을 단순히 일방적인 희생자, 피해자로만 미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16일에 유엔의 5개 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경제사회문화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위원회, 그리고 아동위원회 5개 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조가 되었는데요.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은 그 피해자나 취약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 국가 차원, 국제적 차원의 노력들에서 변화의 주체이자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고, 저 역시 이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냥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 더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주체로 존중해야, 그러니까 주체로, 존중이란 말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주체로 여겨야 한다? 네, 이것을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장애인 당사자를 주체로 만드는 것,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나약한 존재이거나 무능한 존재이거나 뭘 잘 모르는 존재로 많이 여겨져 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의해 주실 것 같고, 이것이 앞으로 장애인권 패러다임에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말하는 존재로 반드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후위기 역시 우리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영향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장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약하니까, 이 사람은 뭐 본래 취약하니까, 이것이 이 당사자의 어떤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균형한 이 푹푹 패여 있는 사회의 차별적인 이 지형 속에서 지형에 위치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더욱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만드는 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단어에 저희가 굉장히 치를 떨잖아요. 보호라는 말로 우리 거두지 마라고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보호라는 단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를 이야기할 때는 늘 비장애인이 생각할 때 장애인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혹은 그렇게 믿는 공간이나 방식을 보호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계에서 아주 단호하게 보호라는 것을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굳이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예전에 제가 이동권 관련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곳의 저상버스, 아까 이제 유진윤 활동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전국의 저상버스가 다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환경단체에 속해 계신 분이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는 것
자꾸 환경을 개발하는 것은 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잘 매끄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 신도시의 중심에 사시는 게 좋지 않겠냐. 자꾸 개발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장애인을 위하기도 하고 환경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저는 아찔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마치 이 권리가 환경 보호,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과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자꾸 우리가 뭔가 기술 도입, 뭔가 발전을 요구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버스들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 우리가 뭐 더 무슨 뭐 에스컬레이터 다 깔아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이라고 왜 신도시에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역사회, 산골에 뭐 바닷가에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주거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이런 시각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호주의 시각만 강조되다 보면 자칫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19 때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형태로 장애인이 위험하니까 그냥 안전한 시설 안에서 오도 가도 말고 안전한데 그냥 가만 계세요 라는 방식으로 됐던 것들을 저희가 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만을 가지고 보호해주기 위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폭염을 비롯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악화 때문에 부수적인 피해들은 없는지, 이것은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제일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경청하고 직접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힘과 또 외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게 아마 장애계에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우리가 또 오늘 좋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이 연구가 그래서 장애인, 지적장애인 위험하니까 35도 넘으면 바깥 활동 못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뭐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 정신장애인은 다 신도시로 옮긴다. 이런 식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도 우리가 취약성을 가지고만 접근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당사자여야 한다. 이들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들에게 해결 방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주체로 만드는 일들을 함께 정부에도 같이 만들고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저에게는 너무 현실로 와닿지 않아요? 장애인 위험하니까 폭염시에 돌아다니지 마라는 안내 문자가 올 것만 같은 진짜 이 두려움이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맞서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보호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이와 대항하는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딱 먼저 생각이 든 게 장애여성 공감이었어요. 장애여성 공감이 이제 기후정의 동맹과 함께 하면서 이제 N개의 기후정의 선언 이런 이제 선언문도 내고 그 도민 속에서 이제 아까 보호와 마찬가지로 이제 잘못 쓰이고 있는 이 돌봄이란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 여성들이 오히려 우리의 담론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발언으로 장애여성 공감의 조경민 활동가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너무 집회 현장에서 사회를 보니까 네네네. 이게 발언이라고 말하는 게 습관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애여성 공감 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주성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장애여성 공감은 기후정의 동맹이라는 연대 활동을
재작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요. N개 기후정의 선언문을 하기까지 저희가 장애 여성의 삶과 일상이 지금 살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을까 좀 고민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장애인의 건강권과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고민하는 연구가 있어서 좀 반가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감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조금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계속 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최근 몇 년에 되게 기록적인 폭염이나 폭우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이게 기후위기가 정말 기후재난이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주성님이 얘기하셨듯이 신림동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폭우로 인해서 이제 사망했던 그런 참사들도 있었고 발제문에 이제 연구 결과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장애인은 어쨌든 이런 폭염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어쩌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좀 항상 긴장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취약성만을 좀 강조하게 될 때 폭염 등과 같이 재난이 발생하는 구조와 맥락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으로서 그런 취약성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좀 질문을 하면서 좀 공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후위기의 피해들이 이제 장애나 빈곤이나 주거 이런 다양한 사회 요인들에 대한 위치들이 같이 교차하면서 가중된다는 것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이제 격차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기후위기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메르스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또 거치기도 했잖아요. 그런 전염병 재난 시기에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돌봄과 주거, 노동, 그리고 의료보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연쇄적인 그런 위기들을 좀 마주하면서 기후정의 운동이 기후기가 단지 환경정책 방향의 하나가 아니라 좀 불평등한 체제의 문제로 기후정의 관점으로 확장시켰던 점이 저는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이러한 현 체제가 어떠한 영향 속에서 문제를 촉발시키는지 저희 현장의 경험에서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감은 이제 탈시설과 이제 장애 활동 지원, 방성폭력, 또 회원 조직 등의 좀 다양한 현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사실 이전에 메르스 사태가 되게 크기도 했었잖아요. 그 시기에 되게 돌봄의 문제가 저희가 좀 심각했던 것들을 좀 체감했었는데 메르스 당시에 이제 노모와 동거하던 이제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 여성분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을 때나 혼자 사는 분이 활동지원을 거부로 이제 돌봄이 중단되었을 때 저희가 정부나 이런 곳에서 그런 대응들을 요구했을 때 그런 재난감염 지원 시스템을 되게 부재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장출연과 투쟁을 했던 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시스템이 부재한 것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를 좀 맞이하면서 아마 가장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 기억나시죠? 청도 대남병원. 네, 청도 대남병원에 이제 국가 정신장애 요양 집단시설이었던 국가의 대응은 코호트 격리였습니다. 같은 해에 공감이 탈시설 지원했던 거주시설 연계 사업으로 탈시설 지원했던 신화재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에도 코호트 격리 조치는 동일했고 긴급탈시설 추정의 과정을 같이 해줬던 과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메르스를 겪고 나서도 코로나 시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서 돌봄 공백 매뉴얼은 여전히 부재했고 사실 원래 활동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공공의 돌봄에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한시적으로 가족 돌봄을 허용하면서 가족이 돌봄의 공백을 이끄는 것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목표로 좀 출범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사회서비스원은 예산 사건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확진자의 긴급 돌봄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기존의 활동지원사와 가족의 밖에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없고 정말 아무런 대안이 없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 문제를 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공감은 장애여성 회원분들이 또 오고 가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어쨌든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복지관이나 작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닫히게 되니까 갈 수 없는 곳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관계를 찾기 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나가는 시도들이 위험하다면서 이제 일상적으로 다시 통제가 다시 너무 다 용인이 되고 정작 근데 코로나가 왜 위험한지 그러면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은 되게 부재했다는 것을 저희가 회원분들의 경험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매우 심심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심심하다는 말에 좀 드리워진 일상의 관계의 단절, 정해진 자리에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호주의가 작동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 사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장애인은 가장 먼저 감금이 되어야 했을까라는 고민들이 저희가 공감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성장과 효율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장애를 가진 몸들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그 몸의 규정들로 특정으로 집단화하면서 시설의 감금을 정당화한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시설사회가 만나서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격리와 배제를 강화시킨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되게 가시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사회에서 이런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돌봄이 필요한 몸들에 대해서 되게 저가치화되고 그리고 이게 보호주의와 같이 작동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별이 더 미화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회가 같이 공모하면서 알아서 돌보고 알아서 살아남으려고 이런 돌봄의 책임들을 가족과 시설에게 넘겼던 것이 기후재난의 불평등의 문제를 더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돌봄과 재생산과 노동에 기댔던 것들이 더 현재의 체제의 문제가 돌봄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은 간과한 것이죠. 연구에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결과 중에 하나가 장애인의 경우에 어쨌든 폭염으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더 크고 농촌 거주자가 더 높은 위험을 보이면서 그 소득에 따라 그 위험이 증가한다는 부분이 좀 의미 있게 느꼈던 중에 하나는 사실 건강권의 문제가 이런 의료 접근성이나 소득 문제 등 계급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권력과 자원의 배분 자체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빠른 재난 문자를 보내거나 폭염 예방 키트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매우 좀 공감도 하는데요. 공감에 이제 저희 장여성 활동과 비장여성 활동이 같이 활동하는데 제가 좀 내부 세미나를 좀 진행하면서 내 삶과 기후위가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공감 활동 전에 다른 일을 하던 장여성분이 홍수 상황으로 이제 집이 잠기거나 이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개인이 이제 노력해서 이제 협상에서 통화하고 이제 못 가는 상황을 계속 설명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나누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재난 대피 문제가 되게 오보로 크게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개인이 감당이었던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문자가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좀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화재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집단 감염 당시에 그 당사자분들과 저희가 소통하면서 좀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왜 격리된지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감기인 줄 알았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감 활동위원 중에는 어쨌든 활동 지원을 같이 이용하는 활동가들도 같이 있는데 기후재난 시에 아까 대응 매뉴얼이 계속 부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돌봄의 문제가 계속 개인에게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을 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위기가 되게 공감에서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장애 활동 지원 현장에서 저희가 이용자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이용자분들이 좀 가장 문제로 뽑았던 중에 하나가 이런 재난 시기에 내가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돌봄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높게 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서울시가 가장 되게 문제적이잖아요. 그런 돌봄을 넘겼던 책임을 방기하면서 더 좋은 시설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금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가 지금 아직도 상정 안건에 올라가 있고 사회 서비스원은 이제 초래가 아예
조례가 아예 가결된 상황인데요. 이 더 효율적인 돌봄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받는 권리가 단순히 내가 돌봄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과 주거 그리고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권리의 문제한테 연결될 수밖에 없고 주거와 에너지, 이런 교통, 보도과 같은 저희 사회진생상의 필수적인 것들이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폭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과 그리고 아플 때 나를 돌볼 수 있고 이런 동료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등과 같이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맥락들을 가리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비용과 효율의 논리가 지금 통하는 체제의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취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의존적이라는 사람들을 되게 특정 인구 집단처럼 구분을 하면서 사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상호전성을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공 또한 일상에서 나와 좀 서로들을 돌봄 관리에 연결해서 안전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공공성을 말하고 싶은데요. 응감의 장여성 동료 활동가가 말한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런 자기 돌봄과 상호 돌봄이 가능하기 위한 관계는 갖기 위해서 그동안 의료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기에 각자의 몸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장애를 가진 몸들이 가지는 정체성이 있고 그 내 정체성을 가지면서 모든 돌봄이 필요하다는 연대가 이런 시민성을 가진 동료가 되기 위한 고민들을 장애 여성만이 아니라 같이 하고 싶다는 저는 고민으로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건강권에 대한 논리가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노동 생산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서 체제의 공고하에 복무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부답하지 않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고 쓸모없는 이런 몸으로 분류되었던 그동안 환자나 장애인, 노약자, 이런 노인으로 여성들이 그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억압적 패러다임으로 같이 작용해왔다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랬을 때 이런 장애나 성별 성적 지향이나 인종들이나 이런 다양한 몸의 경험들이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자본과 권력이 들어선 자리에 더 접근하기 편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좀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돌봄을 같이 말하면서 함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회 공통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서로 돌봄은 존엄한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좀 돌봄 정책의 문제를 같이 제기하면서 기후재난의 문제도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명미 활동가의 발제까지 쭉 들으면서 오늘 이제 발제자랑 토론자들의 준비된 사실은 이제 발제는 다 마무리하였고요. 이제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질문이나 이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그 구글 문서로 신청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왔던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요거 먼저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요 홍보 문구에 에코에이블리즘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코에이블리즘의 사례와 대한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온라인상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거 관련돼서는 그 비마이너에도 한번 기사를 쓰였었고 또 국제광주 인권포럼에서도 한번 발제를 하셨던 최한별 사원장님께 한번 좀 요청해서 급하게 펜을 부여잡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전의 기억이라서 이제 네. 그 말이. 아 진짜요? 아니 그 에코 에이블리즘이라는 게 뭐 이제 에이블리즘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직역하자면은 비장애 중심주의, 그러니까 장애 차별주의를 에이블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에코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까 제가 잠깐 사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게 되게 전형적인 에코 에이블리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골
아름다운 자연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장애인들은 너네 살기 편한 유동하게 편한 신도시 모여 살면 되잖아. 왜 자꾸 이 아름다운 자연을 너네 다니기 편하자고 훼손하재? 라고까지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어떤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환경보호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장애는 고려하지 않거나 장애는 배제하는 것들이 에코에이블리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해외 사례들 봤을 때 그 이제 이 중요하게 지금 오늘 연구에서도 나왔지만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가장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고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집단 중에 한 집단이 장애인인데 이들을 쏙 빼고 제외하고 너네 뭐 잘 모르니까 너네가 뭘 알겠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빼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후 위기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정책을 만들었는 것들도 이제 에코에이블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해외에서 많이 얘기했던 사례는 뭐 종이빨대 도입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 한창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결 극복 방안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이제 정부가 정신 차리게 자꾸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질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후위기 따로 생각, 장애정의 따로 생각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묶여있을 그래서 장애운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또 다 기후위기에 관심들 많으실 테니까 이런 논의가 정부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되고 있을 때 여기에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여기에서 장애가 이야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환기하고 내부적으로 또 바깥으로 계속 보는 것 정도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외에 그 온라인으로는 이제 기후재난에 어떻게 맞서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이 꼭 점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건 앞에 뭐 발제문으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괜찮으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앞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육성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내교 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홍익정치 사상문화전공 석사를 호 상입니다. 이제 기후 재난에는 폭염도 있지만 홍수도 있고 뭐 태풍, 허리케인 등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기후라는 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나눌 게 아니라 남성, 여성 나눌 게 아니라 모든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아까 전략이나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낄 때는 장애인, 비장애인, 뭐 남성, 여성 이렇게 협력하여서 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류호상님께서 네, 이제 이렇게 어떤 협력과 조화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가자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동의가 되고, 근데 이런 이제 장애 유형별 혹은 이제 뭐 젠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젠더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한별동지가 말씀해주신 그런 차별의 어떤 입체적인 지형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면서 저희도 함께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뇌를 배우면서 장애인하고 여성들이 일단 남성에 비해서 많이 폭염이나 폭염 같은 경우에는
좀 정신적 장애인들이 더 힘들죠. 내교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시냅스 같은 것들이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영역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뭐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 활동 보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돼야죠.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되려면 우리도 협력하면서 이제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이동건 투쟁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홍수가 나면은 더 피해가 더 많아질 거라 느껴가지고 그 정도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 점을 좀 줄 테니까 이제 뭐 24시간 활동 모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좀 이게 비장애인도 감정 있는 동물이고 정서가 있는 동물이기에 장애인의 그런 말을 좀 이제 포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친해? 아니 질문 아니 코멘트 주신 것 같아요. 네, 질문 저는 질문이 있어요. 네. 아니야 저는 그 시냅스 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료자분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위원장님은 이제 본문을 다 뜯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질환과 유형들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나요? 사실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분들이 그러니까 F코드라고 하죠. 방문 원인이 정신질환이었던 경우의 위험도 당연히 높은데 생각보다 많이 따라왔던 게 비뇨생식기계 질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뇨랑 생식기계를 묶어서 보긴 했어서 해석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아마 생식기계 쪽은 다른 동반 기형이 좀 묶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비뇨기계는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질 것 같은 질환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어서 신체 장애인 쪽에서도 많이 나왔고 아마 뭔가 이런 일련의 생리작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폭염 자체에 원래 비뇨기계 질환들이 위험하기도 해서 이게 좀 가중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아까 너무 네 분 동지분들 말씀해주신 게 너무 다 인상 깊었었는데 제가 신체장애인 분석 결과를 여기서 주로 다루진 않았지만 거기서는 장애 여성분들이 장애 남성분들보다 위험이 일관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게 비장애인으로 났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미비하고 다른 연구에서도 성별 격차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통일성이었거든요. 어떤 연구에서는 남성이 높게 나오고 어떤 연구는 여성이 높게 나오는데 이게 또 정신장애인에서도 안 두드러지는데 신체장애인에서는 이상하게 장애 여성이 장애 남성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와 버려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해서 논문을 쓸 당시에는 장애 자체가 하나의 배리어고 거기서 여성이 하나의 배리어가 합쳐지면서 이게 확 증폭이 되지 않았나로 저는 기술을 하긴 했는데 그 결과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었고 논문을 쓰면서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언어가 굉장히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발표장에서 제가 빚는 하나의 단어, 이 논문에 써지는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한국어는 제가 제 모국어니까 어느 정도 이 민감도가 있잖아요. 뭐 함부로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 일반인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장애 여성과 여성 장애가 어떤 다른 뜻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는 한국어는 아는데 이게 영어로 가니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논문을 영어로 쓰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 편집자분들이 이제 논문을 봐주시면서
제가 처음에는 취약하다라는 말로 vulnera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취약하다라는 말을 여기 오늘 얘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단어를 되게 지양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되게 그 언어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고위험으로 차라리 좀 더 이렇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단어 표현으로 바꿔라라는 말을 에디터들도 많이 해줬었고 저도 이제 이후에 논문을 쓸 때는 함부로 이게 vulnerable이라는 그 취약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있어서 그 단어가 주는 사회적 맥락과 무게를 좀 다시 생각해봤던 계기였어서 이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진환 선생님 이야기는 듣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여성이 3명 정도 많다고 했잖아요. 장애에서 말하는데 그거는 일단 남성의 뇌 구조와 여성의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작용하는 게 달라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박쌤한테 명함 있으시면 명함을 주시면 감사해요. 혹시 아까 질문 아, 네네. 저 배를 질문하셨구나. 저도 이거 이 발제문만 보고 사실은 선생님 그 연구 전체를 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남성과 65세 미만 장애인의 위험이 높았고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여성과 65세 이상의 위험이 높았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혹시 집단 내 비율로도 검토가 됐었던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비장애인 전체 집단 중에 몇 프로였다면 정신 65세 지적장애 남성 전체 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같이 점검이 됐던 건지 약간 궁금했어가지고 왜냐면 한국 제가 이제 뭐 잘 시설 내에 이런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65세 이상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한국의 65세 이상의 분들은 요양원이나 시설에 계실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역사회에 계시기보다 그래서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설 바깥의 응급실로 가는 경우보다 그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무슨 의사라고요? 촉탁의? 나 그 안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냥 처치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실 때 이런 어떤 인구 집단의 어떤 비율이나 뭐 모르겠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고려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청구 자료를 써서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자료를 썼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더 악화된 거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한 분들의 그런 인구사회적 특성과 분포를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장애인 분들은 애초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지적장애인 분들이 워낙 적으시고 이 수에 좀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정신장애인 분들은 반대로 좀 더 고령층 장애인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인구 집단 크기가 어느 정도 이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는 영향을 조금 주기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결과 자체에 대중을 바꾸지는 않았을 거라서 그런 결과를 같이 싣기는 했지만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다양한 집단에 오는 활동하고요. 난이야구입니다. 저 누구야 하든지 이번에 오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말씀들 들으면서 궁금해가지고 좀 저는 되게 더 한다. 좀 전에 차별 활동가님께서 조입할 때도 얘기하는 알고 있는 이야기도 해줄 텐데 저는 평소에 안내부 장애인에서 좀 고민하고 있던 게 우리가 또 당사자를 평소에 만나오면서 좀 구부러질 때
평균적인 생이 되지 못하고 좀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 신나는 활동을 말씀하시는 게 개인의 실천으로 요구되는 사회 환경인 것 같아요. 뭔가 기후 위기를 했을 때 그린워싱도 많이 하고요, 기업에서. 그래서 이거 선물을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자꾸 본인의 잘못을 개인의 실천에 딱 맡기는 거에 돼요. 근데 장애인은 하는 수 없이 빨대 써야 되고 또 흔히들도 말씀하셨을지 일회용품 많이 든단 말이에요. 물티슈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냥 사용하세요. 네, 스스로 들고 대신 기업이 얼마나 되게 오염 물질을 내뿜고 있는지 보면 80% 이상의 코스코라는 대기업에서 내뿜고 있거든요. 맞나? 20%인가?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에 맞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 실천으로 옮기는 것보다 사실 비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동물권에 해당됐을 때 불구 얘기하면 사실 도살장을 없애는 게 맞는데 개인 실천으로 여기서 풀무원이나 그런 데서 자꾸 비건 음식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다 사실 필요 없고 이 사회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죠. 그거 좋은데 더 많은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마포구에 있는 성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성리산을 개발해서 이제 무장의 숲길을 만들겠다라고 마포구청이 진행하려고 했었고,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저는 이게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 맞춤형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친환경을 위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럼 그 논의 테이블에 장애 단체나 장애 당사자를 불렀었느냐. 그러니까 진짜 장애인이 그 숲길을 다니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개발이 필요한지 제대로 추계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마포구청이 그 정치로서 책임을 다했느냐. 요 질문부터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 사실 그것도 논쟁 지점은 딱 거기였거든요. 장애 맞춤형으로 갈 거냐, 친환경으로 갈 거냐. 근데 사실은 논쟁을 계속 크리고 있는. 그래서 정부가 진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어? 진짜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저희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 없거나 제 활동 지원자 갑자기 못 오게 됐을 때 누가 나를 돌보, 누가 나를 위해서 달려올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없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장애인들이 계속 뭔가 이런 재난이나 이런 어떤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위험들을 계속 이제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감각들 계속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도 계속 이제 한시적인 어떤 정책들 때문에 뭔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보들이나 어떤 것들을 당사자가 이제 이해할 수 없었고, 사실 집이나 어떤 돈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자기 돌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치들에 놓이는 건데, 저는 어쨌든 결국 이제 돌봄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돌봄이라는 게
시민들이 어떻게 좀 잘 서로 돌볼 건지에 대한 문제고 네,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이제 연구 내용 들으면서 뭔가 이제 경험했던 몸의 경험들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어떤 재난이나 돌봄을 겪는 몸의 경험들에 대해서 더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 차별의 문제들이 서로의 권리가 좀 충돌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서로의 차이가 있는지 이 차별의 어떤 맥락들이 좀 더 잘 토론돼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오늘 연구에서 이제 지적 정신 자폐 중에서는 자폐 이제 스펙트럼 장애, 뭐 보통 이제 지적 장애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자폐성 장애에 사실 이제 지난 5년간의 사망 순위를 보면 상위 5순위 안에 사실 이제 뭐 자살 그리고 낙상 그리고 운수사고 그러니까 다른 장애 유형들 그 전체 인구 보면은 이제 보통 암, 뭐 혈관, 뭐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5위에 사실은 누가 옆에서 케어해주거나 함께 있어주면 일어나지 않을 죽음들이 5순위에 있다는 거 보면서 사실 돌봄의 부재가 결국 발달장애에게는 죽음의 원인이구나. 결국 이 돌봄의 부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폭염도 어떻게 보면 폭염 대처 방안 그 뜨거운 햇살을 잠시 피해서 그늘에서 쉬고 주변에서 차가운 거 갖다 주고 물 주고 사실 이렇게 다 돌봄이 사실 일상에서 와닿는 것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폭염에 노출돼서 호흡질환 일어나고 이제 뭐 어떤 탈수 증세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빈혈생식계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실신되니까 정신질환 나타나고 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저도 이런 돌봄의 문제들이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많이 얘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눈물을 보여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근로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녹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녹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라든가 길에 나서 플로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종이팩 착한 순환 운동 같은 거에 동참하면서 저희들이 장애가 있지만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을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구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분리수거를 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구조적인 시스템이 좀 정책이 좀 되었으면 저희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장애가 있지만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장애 인식 개선이 될 것 같고 주변에 그러면서 차츰차츰 인식 개선과 환경 운동도 같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환경 운동을 해야만 사람들이 정말 보고 느끼게 되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또 들렸고요.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도 했었고 고맙다는 말도 했었고 이런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진아 선생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중요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연구에 있어서 마지막에 혹시 도출되었던 어떤 대안이나 방안 같은 거는 어떤 걸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오늘 되게 많은 단서를 얻었던 게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정략적 근거를 계속 산출을 하면서 계속 이 담론을 넘기려고 하고 이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넘기고 있는데 그 당사자성이라는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반성과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쪽방촌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말미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둑 맞은 가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연구가 그들의 가난을 도구 삼아 자기의 실적을 쌓고 자기의 명성을 알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뼈 깊은 반성을 했던 쪽방촌 1년 사례였다고 말미를 맺으셨는데 저도 똑같이 제 연구가 도둑 맞은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게 가장 부담이 됐었던 이유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함부로 그들의 장애를 도둑질해서 이 논문 성과가 잘 나와서 좋았지만 동시에 되게 무겁기도 했거든요. 이 함부로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던 계기였어서 이게 도둑맞은 장애가 되지 않게 이게 뭔가 실제로 뭔가 바꾸는 당사자가 같이 포함되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되게 많이 들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정량적인 근거를 쌓는 게 지금 제 손에 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되게 데이터가 정보가 없거든요. 이쪽 분야 연구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었고 그래서 정보를 쌓을 생각을 안 했고 사실 성소수자 건강권 담론이 힘든 이유도 그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건강격차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정보를 안 만들어 주니까 연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정보가 쌓일 필요가 있다를 일단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 제 위치에 살 수 있는 저는 최선인 것 같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뭔가 당사자성이 반영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말해. 네. 앞서 다들 이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고민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분리수거를 더 하고 뭔가 내가 뭐 텀블러도 더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상상되잖아요.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환경 문제가 되게 정책적으로 나와 되게 멀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더 개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협소하게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당면하고 있는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이게 기후재난으로 인한 그런 불평등한 체제에 대한 문제라는 것들이 되게 상상하지 못하게 되는 그 체제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사실 장애 여성의 뭔가 월경 경험 이런 것들도 사실 더 낮은 더 뭔가 장애 여성들이 더 돌봄이 필요한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되게 필요한 월경 지원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내가 더 어쨌든 생리대가 사실 되게 비싸기도 하고 근데 월경이 되게 여성들에게 보편적인 여성들의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되게 비가시하고 되게 사소한 문제로 하기 때문에 더 이런 월경에 대해서도 뭔가 개인이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감당돼야 하는 것들이 저는 이런 저희 지금의 체제가 되게 알아서 뭔가 개인이 하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좀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한계들은 저는 결국 공감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뭐 빨대를 더 이렇게 종이 빨대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투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이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같이 왜 영향이 될까 이런 걸로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저희가 더 많이 이게 당장 모두에게 다 자유롭지 않잖아요. 기후위기 문제가. 그랬을 때 이게 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각각의 영역들이 더 연결되는 좀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고 그렇게 협소하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정책들이 저는 정부에서 계속 아까 그린워싱을 하는 것들에 저희의 그 체제가 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 얘기 듣고 아쉽지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기후위기를 두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마디씩 하셔도 되는데 혹시 뭐 진아님의 앞으로의 좀 이런 미래, 비전 이런 거 관심 가져달라 이런 거 한마디 들어볼까요? 계속 논문을 쓰고 있고 뭐 지금도 계속 분석을 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깊게 분석할 수 있을지 하면서 동시에 장애 사실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게 이 장애 유형별로 위험을 보는 게 뭔가 누가 더 위험한가 마치 장애인 내 줄 세우진 않을까가 약간 계속 걸리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고는 있지만 뭔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다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은 폭염이지만 사실 미세먼지 연구도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논문 리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환경 노출 그리고 이걸 이제 미래 어떻게 될 건지를 궁극적으로 볼 거여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담의 2편, 이세면지 편으로 함께 만나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 행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